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됐네요. 솔직히 말하기 힘든 내용인데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김준혁, 34살 직장인입니다. 서울 송파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애들 말로 평범한 샐러리맨이죠 뭐. 제 아내, 이제는 전 아내가 될 윤지연은 32살이에요. 우리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지연이는 춤을 정말 잘 췄는데 처음 봤을 때 그 모습에 완전 반해버렸죠. 7년 연애하고 결혼해서 지금 7살 된 딸 서민지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연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민지를 키웠어요. 그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죠. 돈이 많진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적어도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작년 봄이었어요. 민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지연이가 갑자기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준혁아, 나도 이제 일 좀 해볼까? 저녁 먹고 TV 보는데 툭 던진 말이었는데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왜? 민지도 학교 갔잖아. 나 집에만 있으니까 존나 우울해. 그냥 사람 구실 좀 하고 싶다. 지연이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여서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내가 도울게. 솔직히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지면 좋을 것 같기도 했어요. 제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몇 주 후 지연이는 생명보험 송파지점에 취직했어요. 보험 설계사였죠. 처음에는 교육받고 자격증 시험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준혁아, 오늘 교육받는데 강사가 내가 목소리가 좋대. 첫인상도 믿음직스럽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완전 신나서 얘기하는 지연이를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이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자 지연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화장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옷도 새로 많이 샀어요. 전에는 한 번도 안 입던 타이트한 스커트도 입기 시작했죠. 이거 어때? 너무 야해 보이진 않아? 새로 산 정장을 입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좀 놀랐어요. 결혼 후 이렇게 꾸민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와, 완전 섹시한데 진짜 멋있어 보인다. 그날 밤 오랜만에 지연이가 먼저 다가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지연이가 뒤에서 안아주더니 귓가에 속삭였어요. 응원해줘서 고마워. 오늘은 특별히 서비스해줄게. 그날은 정말 신혼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이렇게 적극적인 적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지연이는 처음에 다른 설계사들 서포트하다가 몇 개월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실적이 안 나와서 많이 힘들어했죠. 이번 달 한 건도 못 팔았어. 이거 해고당하는 거 아냐? 지연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야, 괜찮아. 처음이잖아. 우리 가족 보험부터 내가 관리하는 걸로 바꿔볼까? 결국 우리 가족 보험과 장모님, 장인어른 보험까지 모두 지연이 회사 상품으로 바꿨어요. 하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실적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지점장이 오늘 면담하자고 했어. 전나 무섭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면담 이후로 지연이의 실적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지점장님이 VIP 고객들 소개해준대. 내가 잠재력이 있대. 첫인상이 좋아서 고객들이 믿을 거래. 갑자기 지연이는 매일 밤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고객 미팅이라고 했죠. 준혁아, 오늘 중요한 고객 미팅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민지 좀 부탁해. 이런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저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민지를 데리러 가고 저녁도 차려야 했죠. 아빠, 엄마는 왜 맨날 늦어? 민지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 곧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지연이의 실적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고 수당도 엄청 늘었어요. 어느 달부터는 제 월급의 2배를 벌어오더라고요. 이번 달에 2억 계약 성사됐어. 지점 1등이야. 지연이는 완전 들떠서 말했고 그날 저녁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민지도 함께요.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올해 전국 최우수 설계사 상 받을 거야. 지연이는 달라졌어요. 말투도 자신감 넘치게 바뀌었고 행동도 당당해졌죠.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곧 그 이면에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어느 날 지연이 핸드폰을 충전하는데 계속 카톡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새벽 1시가 넘었는데 말이죠. 누구야? 이 시간에. 아, VIP 고객이야. 보험금 청구 문의인데 급하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어요. 주말에 지연이 옷을 정리해주다가 새 속옷들을 발견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것들이었죠. 레이스가 가득한 섹시한 스타일의 속옷들이었어요. 이거 언제 산 거야?
그냥 기분 전환으로 내가 입고 싶어서 뭔가 이상했어요. 지연이는 원래 실용적인 속옷만 입었거든요. 게다가 향수도 예전과 다른 걸로 바꿨더라고요. 훨씬 강하고 자극적인 향이었죠. 저녁마다 지연이는 샤워를 2번씩 했어요. 한 번은 퇴근하고 또 한 번은 잠들기 전에요. 이것도 예전엔 없던 습관이었죠. 어느 날 저녁 지연이는 회식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민지를 재우고 나서 지연이를 데리러 가겠다고 했죠. 10시쯤 데리러 갈게. 위치 좀 알려줘. 아니야. 내가 알아서 들어갈게. 너 피곤할 텐데 그냥 자. 뭔가 이상했어요. 지연이는 평소에 제가 데리러 오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는 지연이 모르게 회사에 전화해봤어요. 그런데 회식 같은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연이의 위치를 찾기 위해 친구 찾기 앱을 켰어요. 다행히 지연이 폰에 설정해 놓은 게 있었죠. 그녀는 강남의 한 고급 술집에 있었어요. 바로 차를 몰고 그곳으로 갔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 지연이는 한 남자와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그 남자가 지연이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지연이는 그 손을 치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까이 붙어 앉더라고요. 저는 바로 나와서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후 그들이 나왔고 택시를 타더라고요. 저는 택시를 따라갔어요. 그들은 강남의 한 호텔 앞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들을 따라 호텔 로비로 들어갔죠. 지연아. 제 목소리에 지연이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그 남자도 놀란 표정이었죠. 준혁아, 이거 업무 미팅이야. 우리 회사 지점장님이셔. 호텔에서 업무 미팅? 아, 그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지점 지점장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고객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던 참이었습니다. 뻔뻔한 표정으로 말하는 그 남자가 너무 화가 났어요. 주먹이 나가려는 걸 간신히 참았죠. 그럼 왜 회사에는 회식 없다고 했어요? 준혁아, 그건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집에 가자. 차 안에서 지연이는 계속 변명했어요. 정말 업무 미팅이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는 당황한 상태였어요. 아무 말 없이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샤워를 시작했죠. 분명 증거를 없애려는 거였어요. 그놈의 냄새, 립스틱 자국, 뭐든 지우려는 거겠죠. 씨알,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있다가 돌아와서 샤워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죠. 한때는 사랑했던 여자인데 샤워 소리가 들리는 동안 빠르게 행동해야 했어요. 지연이의 핸드백을 조심스럽게 가져왔죠. 가방 안에서 화장품, 지갑, 그리고 핸드폰을 찾았어요. 손에 쥐는 순간 진동이 느껴졌어요. 잠금 화면에 새 메시지 알림이 떴고 발신자는 상현 팀장님이었어요. 박상현 아쉽다. 다음에 꼭 마무리하자. 사랑해.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마무리라니, 사랑해라니. 최악의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핸드폰은 잠겨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모르고 지연이는 항상 번호를 가리면서 입력했으니까요. 지문 인식으로 열려면 지연이의 손가락이 필요했는데 지금 샤워 중이라 불가능했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가 잠결에 한두 번 본 적이 있었는데 패턴으로도 잠금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몇 번 손가락을 움직여 보다가 리 모양의 패턴을 그려봤어요. 지연이 생일이 4월이라 그런 패턴을 쓸 것 같았거든요. 제발, 속으로 중얼거리며 시도했어요. 손이 떨려서 2번이나 실패했어요. 3번째 틀리면 잠금이 더 강화될 테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죠. 최대한 침착하게 패턴을 그렸어요. 그리고 화면이 밝아지면서 잠금이 해제됐어요.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순간이 왔어요. 샤워 소리는 계속 들렸고 아직 시간이 있었죠.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몇 번 잘못 터치했어요. 뭘 먼저 봐야 할지 고민됐지만 메시지함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특히 상현 팀장님과의 대화방을 열었어요. 메시지함, 통화 기록, 사진첩, 모든 걸 확인했죠. 충격적인 내용들이 넘쳐났어요. 지연이는 여러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보험 고객이었고 지점장 박상현과는 오랫동안 불륜 관계였던 거죠. 메시지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어요. 지연이는 남자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암시를 주고받았어요. 심지어 몇몇에게는 노출 사진도 보냈더라고요. 이런 개 같은 년,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어요. 제 아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점장과의 메시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박상현 어제 위험한 날이었는데 피임 안 했잖아. 괜찮아? 지연 괜찮을 거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
박상현, 내가 임신하면 좋겠어. 그럼 결정적으로 너희 남편이랑 헤어질 수 있잖아. 지연, 그러고 싶어. 준혁이랑은 이제 정 떨어졌어. 너무 재미없고 답답해.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내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다른 메시지도 보니 지연이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남자 고객들에게 접근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지점장의 제안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했던 거죠. 지연, 오늘 김 사장님 3억 계약 성공. 박상현 역시 내 여자 어떻게 했어? 지연, 그냥 평소처럼 저녁 먹고 호텔 가서 계약서 썼지. 크크크. 박상현, 그 사람도 너 좋아하나 보네. 지연, 당연하지. 나 이제 진짜 프로 됐어. 크크.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내의 급상승한 실적의 비밀이 이거였던 거죠. 샤워 소리가 끝나는 게 들리자 저는 잠시 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샤워를 마친 지연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죠.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도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다가 성실탐정사무소라는 곳을 발견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업체였는데 불륜 조사에 특화되어 있다고 했죠. 이런 데가 있구나. 잠시 고민하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자 직원이 전화를 받더니 친절하게 상담해 주었죠. 네, 성실탐정사무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아내가 바람 피는 것 같아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죠. 네, 많이 힘드시겠네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겠어요? 그날 오후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김영준이라는 40대 중반의 탐정이 저를 맞이했죠. 김준혁 씨,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장 차림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어요. 너무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의외로 평범해 보였죠. 아내에 대한 정보와 의심 가는 남자의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단 3일 정도 미행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연이의 회사 정보, 지점장 박상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제가 이미 확인한 메시지 내용들을 알려드렸어요. 수수료는 생각보다 비쌌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기에 계약서에 서명했죠. 약 3일 후에 첫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거 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3일을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했죠. 지연이는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저는 그저 민지를 돌보면서 아내의 거짓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마침내 김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준혁 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겠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제3자가 확인해준 결과를 듣는다는 건 또 다른 충격일 것 같았죠. 탐정사무소에 도착하자 김 탐정은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분은 지점장 박상현과 명백한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진들이 하나씩 넘어갔어요. 지연이와 박상현이 고급 일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 손을 잡고 걷는 장면, 그리고 강남의 한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까지. 이 호텔에서 약 2시간 반 정도 머물렀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은 아내분이 지점장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들과도 만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태블릿에 다른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지연이는 서로 다른 중년 남성들과 비슷한 패턴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었죠. 식사 후 호텔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남성들은 모두 보험 고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3일간 총 3명의 다른 남성과 이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3일 만에 3명이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죠. 특히 이 남성은 대기업 이사로 최근 10억 원대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연이는 거의 매일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보험 영업을 위해 자신의 몸을 팔고 있었던 거죠. 모든 증거는 법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확실하게 수집했습니다. 사진, 동영상, 녹음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김 탐정은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네주었어요. 이런 경우 지금 바로 변호사를 만나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미 알고 있던 배신이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증거를 보니 현실감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아예 모르고 있던 사이 아내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지연이가 또 지점장과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을 따라갔어요. 예상대로 그들은 점심 후에 모텔로 향했죠. 모텔 로비에서 그들을 마주쳤을 때 지연이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준혁아, 이거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다 봤어. 너희 문자도 다 봤고. 지점장은 당황했지만 곧 뻔뻔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준혁 씨, 진정하세요. 우리는 그냥 업무 미팅을. 닥쳐요. 당신 같은 쓰레기가 내 아내를 이렇게 망쳐놨어. 저는 참지 못하고 지점장의 멱살을 잡았어요. 지연이가 비명을 지르며 저를 말렸죠. 준혁아, 제발. 사람들이 보잖아. 보든지 말든지. 너 이런 놈이었어? 내가 몇 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이 이런 놈이었다고? 지연이는 울면서 변명했어요. 그래, 맞아. 나 박상현이랑 사귀고 있어. 근데 어쩌라고?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나 키우라고 했잖아. 난 이제 달라졌어.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됐다고. 그 뻔뻔한 태도에 더 화가 났어요. 능력? 몸 파는 게 능력이야? 고작 그거 하려고 결혼 생활 망쳤어? 몸 판 거 아니야. 난 그냥 남자들이 원하는 걸 줬을 뿐이야. 상현이는 나를 인정해줬어. 당신은 그런 적 없잖아. 지점장은 이 상황이 불편한지 슬쩍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놓아주지 않았죠. 당신도 책임져야 됩니다. 내 가정을 망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예요. 결국 모텔 직원이 경찰을 불렀고 우리 셋은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경찰서에서 저는 지연이의 불륜과 보험 영업 비리에 대해 모두 진술했어요. 증거도 제출했죠. 지점장은 계속 혐의를 부인했지만 제가 모은 증거들은 꽤 명확했어요. 지연이의 부모님도 경찰서로 오셨어요. 장인어른은 충격을 받으셨고 장모님은 계속 우셨죠. 이게 무슨 일이야? 지연아?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지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어요. 경찰서에서 나와 처가에 모였을 때 지연이는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실적 때문에 그랬어요. 지점장이 고객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지점장이랑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였어요. 장인어른이 분노해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럼 거절하지 그랬어. 그때는 너무 절박했어요. 실적 안 나오면 잘린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점점 그게 나쁘지 않게 느껴졌어요. 돈도 많이 벌고 인정도 받고 그게 다야? 그래서 남편과 아이가 있는 가정을 망쳐? 아빠, 나도 인생 살고 싶었어요. 집에만 있는 거 지겨웠다고요. 장인어른은 참지 못하고 지연이의 뺨을 때리셨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이제 이혼하겠습니다. 제 말에 장모님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준혁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지연이가 정신 차릴 거야. 죄송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지연이는 갑자기 거만한 태도로 말했어요. 그래. 이혼하자. 나도 이제 당신이랑 살기 싫어. 상현이랑 결혼할 거야. 당신보다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잭스도 훨씬 잘해. 장인어른은 충격에 말문이 막히셨고 장모님은 더 큰 소리로 우셨어요. 민지는 내가 키울 거예요. 당연히 내가 키우지. 애 엄마잖아. 법원에서 보자고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격렬했어요. 지연이는 끝까지 민지의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모은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어요. 특히 불륜 관계와 부적절한 행동들이 담긴 사진과 메시지들은 재판에서 큰 영향을 미쳤죠. 더 놀라운 건 지연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지점장의 아이였죠. 그녀는 그걸 양육권 주장의 근거로 삼으려고 했어요. 애 둘 함께 키우겠다면서요. 하지만 판사는 제 손을 들어줬어요. 민지의 양육권은 제가 갖게 됐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어요. 지점장의 행위가 회사 내에서 묵인되고 있었다는 증거도 있었거든요. 결국 회사는 합의금을 제한했고 우린 소송을 취하했어요. 지점장은 회사에서 해고됐고 나중에 들은 바로는 지연이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갔다고 해요. 뱃속에 아이를 낳고 새 출발을 한다나 뭘 하나. 1년이 지났어요. 민지는 이제 3학년이 됐고 저는 새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급여도 좋아지고 근무 환경도 좋아서 민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죠. 어느 날 지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지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망설였지만 결국 만남을 허락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민지의 엄마니까요. 카페에서 만났을 때 지연이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해 보였죠.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마 지점장의 아이겠죠. 민지야,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엄마가 얼마나 너 보고 싶었는데.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지의 냉담한 반응에 당황한 것 같았죠. 싫어요. 엄마는 나빠요. 아빠가 울었어요. 많이. 민지의 직설적인 말에 지연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아기가 울기 시작하자 당황해서 달래느라 바빴죠. 민지야,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우리 다시 함께 살면 안 될까? 민지는 고개를 세게 흔들었어요. 싫어요. 아빠랑만 살 거예요. 엄마는 다른 아기나 키우세요.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가 큰 실수를 했어. 엄마 싫어요. 아빠가 좋아요. 아빠는 안 울게 해요. 민지가 제 뒤로 숨어버렸어요. 지연이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죠. 준혁아, 제발 민지한테 좀. 지연아, 강요하지 마. 민지도 시간이 필요해. 지연이는 아기를 안은 채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처연해 보였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어요. 창현이는 어때? 제 물음에 지연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헤어졌어. 애 낳고 나서 바로 다른 여자가 생겼대.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남자가 책임감 있게 가정을 꾸릴 리 없었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 엄마 아빠 집에서 보험회사는 그만뒀어. 아무도 날 안 써주더라고. 민지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아빠, 가자. 나 여기 있기 싫어. 지연이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자기 딸이 자기를 거부하는 모습에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것 같았죠. 민지야, 제발 엄마 한 번만. 아빠, 가자고요. 결국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지연아, 오늘은 이만 가볼게. 민지가 원하면 다음에 또 연락할게. 지연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죠. 엄마가, 제발 엄마가. 지연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어요. 카페 안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죠. 민지는 제 뒤에 완전히 숨어버렸어요. 야, 일어나. 창피하게 왜 이래? 준혁아, 내가 미쳤었어. 정신 차렸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가족으로 다시 살자. 늦었어, 지연아. 너무 늦었어. 저는 민지를 데리고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지연이의 울부짖음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민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조용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물었죠. 아빠, 엄마 진짜 나빠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엄마는 잘못을 했지만 널 사랑하는 건 맞아. 그냥 엄마가 좀 길을 잃어버렸던 거야. 근데 왜 우리 두고 갔어요? 어른들의 일이야. 민지야, 나중에 크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집에 도착하자 민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인형들과 놀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죠. 그날 밤, 지연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준혁아, 지연이가 시도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뭐라고요? 민지 만나고 와서 약을 먹었어. 지금 병원에 있어. 순간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분노? 연민? 죄책감? 모든 게 뒤섞였죠. 아직 위험한 상태야. 준혁아, 미안하다. 내 딸인데 내가 제대로 못 키웠나 봐. 장모님의 흐느낌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다음 날 혼자서 병원에 갔어요. 민지는 고무집에 맡겼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지연이는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전에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와줘서 고마워. 지연이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냥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민지까지 나를 거부하니까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더라고.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 정말 바보 같은 짓 했다. 아기는 어쩌려고? 엄마가 봐주고 있어. 진짜 미안해. 준혁아,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지연이는 내내 울었어요. 더 이상 그 뻔뻔한 여자가 아니었죠.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내가 어떤 짓을 했든 최소한 그 아기한테는 책임져야 할 엄마잖아. 알아. 이제 정신 차릴게. 그리고 민지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게. 그 애가 원할 때 만날게. 병실을 나오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저렇게 망가져버리다니. 그래도 이제 제 마음은 굳건했어요. 지연이를 다시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죠.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몇 주 후 지연이는 퇴원했고 아기와 함께 부모님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가끔 민지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했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죠. 민지가 원치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민지의 학교 공개 수업에 갔다가 지연이를 만났어요.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예전처럼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았어요. 소박한 옷차림이었죠. 멀리서 민지를 바라보는 지연이의 눈에는 그리움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민지는 엄마를 발견하고도 모른 척했지만 가끔씩 몰래 쳐다보는 게 보였죠. 수업이 끝나고 민지가 제게 달려왔어요. 아빠, 나 발표 잘했지? 응. 우리 민지 최고였어. 그때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민지야, 발표 정말 멋졌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웠어.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지연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눈인사를 하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나? 정말 후회하고 반성한다면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 답은 모르겠어요. 그저 시간이 알려주겠죠. 민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죠. 그리고 지연이,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어요. 화려했던 순간은 짧았고 그 후의 고통은 길었죠. 아마 평생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게 바로 배신의 대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